네, 아까도 인사드렸기 때문에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30분 예정돼 있어서 계획대로 제가 2시 반까지 30분 강의하고 박균열 교수님이 안 올라오시도록 제가 하여간 시간 조절 잘 해서 2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기조강연하고 2회 연속 기조강연은 원래 안 하는 게 불문율인데 제가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함이 있어서 다시 뵙게 됐고요. AS인 만큼 무상 AS로 오늘 학회에 부담이 없도록 제가 AS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와닿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회에 부담이 없도록 제가 했습니다. 주제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영유아 교원의 역량 강화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영광스러운 12대로 원장을 하게 됐는데 원래 본업은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고요. 지금 이제 반이 좀 지나서 남은 임기 잘 마치고 다시 한성대학교에서 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논문 심사 끝나고 막 달려오니까 한 19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성대에서 한 19분 거리인 이화여대가 제 본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회랑 같이 하고 있는 한국교육학회는 그냥 기관장이니까 아마 부회장 시켜주신 것 같고요. 강선부 부회장님 회장일 때 제가 그때 약간 학회의를 해서 교육학회의를 같이 모시고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대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무 회의에 참석하는 호쿠마 교양대학 학장, 교양대학을 이제 학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처 관련돼서 부처장부터 처장까지 기획 업무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삶이 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걸 제가 자꾸 하게 돼서, 보통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뭘 꾸미는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삶은 뭐다라고 한마디로 단어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냥 제 삶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그냥 기획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획은 영어로 이제 플래닝이라고 표현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일, 이게 이제 플래닝이 기획인데요. 기획은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이제 많이 해봐서 그런지, 뭔가 꿈꾸는 것이 행복하고, 계획이 없는 삶은 이제 힘들다, 라고 하는데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이제 J가 아니신 거고, 전 파워 J, 대문자 J라서 계획 세우고, 차곡차곡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성과를 관리하고 이런 게 제 성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장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내 천직이었구나. 짧은 게 좀 아쉽긴 한데 하여간 이 짧은 기간 하면서 제가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하는 이 자체가 저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육부에 있을 때도 제가 기획 담당실, 정책총괄과 이런 학교제도 기획과 하는 일들이 다 기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젊을 때부터의 삶을 이렇게 해보니까 기획인데 기획을 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을 분석하게 되고 환경의 분석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찾게 되고 그다음 미래의 우리의 투비의 모델을 찾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as is와 to be가 있고 이 to be를 가기 위해서 어떤 길들이 있을까를 보면서 그중에 최적의 길을 찾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내비게이터죠. 그래서 목표 지점을 찾아서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게 고민이다라는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도구는 정말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길을 잃게 돼요.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따라하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따라하는데 중심이 없는 삶이 되는데 그건 지향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기획처장을 할 때도 그래서 총장님이 취임하고 2달, 3달 만에 제가 100대 과제를 발표를 총장님 걸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4년간 뭐 할지가 명확해야 그걸 따라서 가는데 환경이 변하면 좀 변경은 되겠지만 그래도 4년간 이걸 이루겠다. 그래서 제가 2년간 기획처장을 했는데 100대 과제 중에 97개를 스타트했고 한 50개는 완성하고 제가 기획처장을 물러났는데 그거를 제가 매일매일 체크했어요. 100대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래서 이건 기획처가 이건 학생처가 이건 학과고 그랬더니 이화여대 기획처장 빨리 바꿔라 이런 얘기도 좀 저 기획처장 왜 매일
어제 물어봤는데 자꾸 또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신 회장님을 좋아하는 게 문자를 매일 보내세요. 아니, 어제도 물어봤는데 오늘은 또 올 거냐? 그러고 오늘도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 학회가 잘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세요. 전 저보다 더 많이 확인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확인하는데 신재우 회장님은 이사장님보다 더 체크를 많이 하세요? 이사장님도 체크를 잘 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놀라우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아이는 어떤가? 아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쳐다봐 주느냐, 얼마나 확인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간섭이 아니라 그래도 확인해보면 잘 되고 있니? 라는 것, 이 한마디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본부장님들 잘 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본 일은 잘 돼. 제가 한동안 안 물어본 일, 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라요. 3개월 만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왜 그랬을까 했더니 제 잘못인 게 제가 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물어본 것부터 처리하다 보면 안 물어본 건 약간 뒷순위가 되는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왜냐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 커리어를 통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10년 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기종하는 강연하면서 10년간 또 경험한 걸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신다면 10년 후 회장님 여기서 나오실 텐데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또 10년 후에 어떻게 느꼈는지 2035년에 한번 와서 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무상이 아니고 그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교육행정 정책 분야인데 그중에 제일 인용이 많이 되는 게 Dropout Early Warning System for High School Students Using Machine Learning인데요. 제 관심이 우리 학회랑도 좀 닮아 있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까라는 것인데, 이 연구는 학업 중단 아이들을 찾아내는 연구고요. 이게 제가 캐리스의 원장이 되기 전에 캐리스랑 공동 연구했었는데, 캐리스에 있는 교육행정 데이터, 아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업 중단을 한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학습한 후에 새로운 아이의 데이터를 넣으면 학업 중단 확률을 맞춰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관련된 연구들 제가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걸 보시면 2018년에 연구했고 캐리스에서 그때 도입했으면 되는데 안 했어요. 교육부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돼서 이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름은 좀 이따 말씀드릴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걸 예측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되고 가장 보람된 일이, 제가 본부 갈 때마다 다 보람된다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마통을 제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고 있다는 게 자랑거리 중에 하나고요.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오신 우리 김용욱 선생님을 제가 추천한 게 디지털 슈퍼맘 대작전을이라는 책을 같이 썼는데, 엄마가 반드시 알아야 될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이 정말 잘 팔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깨달았냐? 엄마들은 자기를 위한 공부는 안 한다. 아이 교육책은 엄청 잘 팔리는데 본인 공부하라는 책을 썼더니 안 팔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썼는데, 학부모를 위한 기본적인 리터러시 책인데 제가 이 방향을 설명하고 좀 이따 김용욱 선생님 오늘 모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과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리터러시 사례는 오늘 김용욱 선생님께서 저랑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가 앞에 얘기하고 총론, 강론으로, 사례는 아마 김용욱 선생님이 이따가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게 잘 팔리는 책이 이런 책이 잘 팔려요. 2028 대학 입시. 왜냐면 여기 막 20대, 30대가 많이, 누가 구입했는지가 나오는데, 역시 자녀 교육 책이 잘 팔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 쓰실 때 학부모 스스로 공부하라, 이런 책 쓰시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는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제가 캐리스 소개를 잠깐 드리면 캐리스는 대구 혁신도시에 있고요. 안심역이라는 역 앞에 있는데 이 건물이 교육학술정보원의 키워드를 담아서 책을 읽는 책을 넘기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교육학술의 핵심 독서다라는 건데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 직원이 250명인데 지금 500명이라 이걸 증축하려고 했더니 증축이 안 되는 완성형 건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건물 지을 때는 네모 반듯하게 지으시기를 네모 반듯하게 지어야 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땅을 옆에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기관장이 되실 때 건물 지을 때 네모 반듯하게 짓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유초, 중, 고, 대학 이르기까지 50여 개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관련해서 유아 알림이도 있긴 한데 유치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시스템만 제가 좀 뽑아왔는데 첫 번째가 모두의 한국어입니다. 모두의 한국어는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잖아요. 유치원에도 많죠. 한글을 몰라요. 그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시나요? 모른 척 하면 안 되고 모두의 한국어를 좀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음하는 거와 글쓰기에 대해서 AI가 교정해줘요. 그래서 이걸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애들만 가르치면 안 되고요. 누굴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중에 한글 모르는 부모 있잖아요. 엄마한테 숙제를 내주는 그런 유치원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제 만들어 보십시오. 엄마한테 한글 숙제를 내주는 유치원.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네, 한번 써보시고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원장에게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써보시면 좋겠고요. 모두의 한국어 korea.edunet.net. 두 번째, 초등수학 그 서비스가 유료가 많은데 초등수학 서비스를 누가 구독할까 보니까 유아 때 엄마들이 초등수학 엄청나게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토도수학 뭐 다 들어보셨죠? 토도수학 한글 구매 연령 만 3세 4세인데요. 그거는 뭐 제가 토도 그 대표님 되게 친해서 뭐 그것도 뭐 알아서 하시고 다만 그게 버금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똑똑 수학 탐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달에 얼마일까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혹시라도 정규과정의 수학을 못 가르치잖아요. 지금 못 가르치게 돼 있죠? 그래서 혹시 방과 후에 하실 때 무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똑똑 수학 탐험대. 제가 그 SNS에다가 쓰려다가 너무 좀 채통이 없는 것 같아서 안 써서 오늘 대신 말로 하면 캐리스가 일냈다 이걸 제가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일낸 게 뭐냐면 공공 분야 교육 서비스 1등을 차지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똑똑 수학 탐험대가 잘 모르셨죠, 근데? 유치원에서 안 쓰셔서 근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똑 수학 탐험대. 게이미피케이션이라 저는 재미없던데 10의 개념을 나무 토막을 10개를 쌓아야 10이 되는 걸 막 보면 애들을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았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이것도 혹시 불편함이 있으면 원장한테 전화를 주시면 전화는 말고 그냥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아주 간단해요. president@caris.or.kr 프레지던트거든요, 제가. 원장 바뀌어도 계속 쓸 거니까 다른 원장한테 보내고 싶어도 프레지던트로 그냥 쓰시면 원장 이메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고급인데 초등 고급이긴 한데 유치원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2035년 대학 입시는 박균열 그 차기 교원교육학회 회장님이신데 박균열 교수님이 교육부 장관 되시면 제가 압력을 넣을까 생각 중인데 대입을 이제는
독서 시스템의 독후 결과로만 뽑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를 가지고 뽑고 있는데 제가 교수로서 볼 때 나이스에 있는 정보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근데 모자란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책을 읽었는지도 교사의 평가 결과 두 줄로만 돼 있어요. 독서로는 본인의 느낀 점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도 쓰실 수 있으면 쓰는데 이건 너무 쉽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2개 정도 아까 모두의 한국어와 똑똑 수학 탐험대를 해보고 이 애는 너무 책을 열심히 잘 읽는다 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것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와 유치원 알림이가 있고요. 연구자를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교육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우리나라 교육 관련된 데이터를 다 모았고요. 제가 원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건 이번 8월에 개통했는데 이 안에 통계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교수님들이 패키지가 있는 전산실에 갈 필요 없이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이 안에서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땐 석사 논문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도 제가 10년 전에 캐리스랑 연구했었는데 안 했던 거를 제가 이번에 구현을 해놨고요. 혹시 교대 4대 교수님들이 계시면 교대 4대에서 많이 했던 민원 중에 나이스하고 에듀파인을 볼 수가 없다. 내년 1학기부터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예비교사용 서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대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 3월부터는 교대 4대에서 나이스하고 에듀파인을 가짜죠. 진짜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가 진짜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훼손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트윈 시스템을 제가 개발을 해서 연습용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 어려운 거를 지금 여러 가지 변화 혁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들 직원분들 굉장히 보람을 느끼세요. 왜냐면 현장에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원장이 막 얘기했는데 현장이 막 싫어하시면은 힘든 일인데 저희가 교대 총장 협의회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총장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현장이 좋아하니까 보람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부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만들고 강의용 모듈도 만들고 지금 총장님들이 원하셔서 1학기 중에는 강의 영상도 찍어서 학교에 제공해드리면 플립러닝 방식으로 아마 실습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더 필요하신 민원이 있으면 프레지던트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데이터 플랫폼도 한번 써보시면 교육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여기서 구하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안심존에서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안심존 중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면 온라인 안심존, 너무 개인별 수능 데이터까지 달라고 해서 결합해달라고 하시면 대구에 오셔서만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대부분 여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막 결합해보고 싶다 하시면 특별히 신청하시면 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복지 관련된 논문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안 써보면 막 불만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면 이미 다 서비스 중인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URL은 edmgr.kr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꼭 들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은 강조 안 하겠는데 어제는 제가 저희랑 공동으로 하는 학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는 거기 오신 분들 제가 명단을 가져가서 로그인 했는지 제가 확인하겠다고 제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바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EDMGR 반드시 로그인 하시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강조하면 또 이렇게 흥행에 제가 물을 뿌리는 것 같아서 근데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공지능 변화가 1, 2, 3차 붐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에 있었던 이건 흐름인데요. 관련된 기술의 흐름 중에 현재가 행성형 AI 시대에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요 바로 다음 단계의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게 지금 와 있다. 근데 현재는 여기 중간쯤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안 왔는데 요쯤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요. 막 질문하면 답변하는데 한계가 뭐였냐? 그러면 맥락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거랑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맥락을 이해하고 연속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능동, 목표지향, 자율성, 여기에 메모리가 저는 굉장히 지금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던 일을 내일 또 하고 모레 해도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형태를 나눠서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지금 다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의 일만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날 도와줄 수 있는, 이제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하고 다양한 걸 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그 아이가 옆에 와서 날 따라다닌다. 이게 이제 피지컬 AI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돈만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데 상용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기술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미 로봇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릇만 날라주고 있지만 얘가 언젠간 내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주고, 제가 좀 힘들면 자 이제 좀 이어서 정재영 로보가 얘기하겠으면 얘가 얘기하다가 또 제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이런 세상이 2, 3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물론 이제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챗GPT 무료 쓰시는 분 20불, 200불 안 쓰시는 분도 있단 말인가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챗GPT 무료 쓰시는 분 20불, 200불, 200불도 있으시네. 200불이 한 2, 3% 돼요. 요 정도 되면 두세 번 지금 손들고 계시는데, 200불 쓰시는 분하고 20불 쓰는 분하고 무료 쓰는 분하고 누가 성과가 제일 좋으냐? 누가 제일 좋아요? 체화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아직은 1등입니다. 아직은 제가 보니까 도구가 이게 역전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하지만 그 사람으로만 봤을 때 우리 회장님이 무료 쓸 때랑 20불 쓸 때랑 200불 쓸 때랑의 성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는 비교가 안 돼, 지금 막. 그건 마치 유도가 세냐, 태권도가 세냐, 어릴 때 막 하는데, 누가 세요? 잘하는 사람이 센 거예요. 유도가 이기고 태권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 뭐든 잘하는 쪽이 이기게 되는, 그죠? 지금은 아직 도구로 역량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본인이 경험해보면, 차이는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챗GPT가 좋아요? 제미나이가 좋아요? 퍼플렉시티가 좋아요? 챗GPT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그거는 나에게 맞는 도구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퍼플렉시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 글을 잘 써줘. 저는 육문 잘해주는 애가 좋은데, 왜냐면 자료 찾고 있는 걸 막 이런 건 다 다른 각자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본인이 자료 찾을 땐 뭘 쓰고, 육문할 땐 뭘 쓰고, 뭐 할 땐 뭘 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나는 뭐는 별로고 뭐는 좋아. 그러면, 저분은 저거 잘 못 써봤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 쓰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왜? 답을 알려주니까 그 얘기를 이미 듣고, 이젠 답을 안 가르쳐주고, 과정을 도와주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답을 직접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캐폴딩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힌트를 주고 모드를 선택하면 이게 점점 더 고도화되면 챗GPT 쓰면 공부 못해. 왜? 답을 가르치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이미 나왔고 앞으로는 더 고도화되는데 이 모드를 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모나 선생님이 모르면 그냥 얘는 질문하면 답만 가르치는데 답에는 오류가 많고 막 이런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얘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구나.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힌트 주기와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얘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아는 선생님이 맥락에 맞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기능을 모르면 아예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일반형인데요. 이거 말고 교육 자료에 이미 시스템에도 이런 기능들이 다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논쟁을 하는 걸 보면요. 찬성하는 분도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도 내용을 잘 모르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써보지 않고 비판과 찬성이 난무하고 있어서
어쩔 때는 제가 좀 약간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말하시는 분은 딴 얘기 또 우리 기능이 없는 건데 막 장점을 자랑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저런 기능은 없는데 막 반대하시고 막 이런 허상을 가지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써보시고 검증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적 활용 방법은 유네스코도 있고 이화여대 연구소도 있고 뭐 여러 교육부 교육청에서 활용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못 써요. 아무리 교육부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도 딱 내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쓸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란 바로 되지는 않고요. 뭔가 고민과 노력과 본인의 이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 혹시 학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논문 심사하고 왔는데 리서치 디자인이나 데이터 컬렉션,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라이팅까지 다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쓰는 게 좋겠고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았다 그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 어떻게든 도움을 받지만 얘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는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점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게 데이터 컬렉션을 얘한테 하면 안 됩니다.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막 하는 걸 도움받을 수 있지만 설문조사 해줘 그러면 얘가 설문조사를 해줘요. 유아교사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완전 가짜죠. 그 순간 본인은 범죄자가 됩니다. 연구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켜서는 될 것과 안 될 것의 선을 지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 아까 우리 강선부 회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동시에 가르치는 이 구조라는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의 내재적 한계는 동일한 목표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을 가르쳤을 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이들마다 결과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고3쯤 되면 이제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고교 학점제를 해가지고 책임 보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선생님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얘가 미달이다. 그럼 5시간 보충 수업에서 보완하라는 건데 얘는 고1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 애도 있고 수학이 중학교 1학년 수준인 애도 있는데 이때는 안 해주다가 갑자기 고1 수학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져라? 못 집니다. 그것도 5시간 안에 보충해라? 안 돼요. 책임을 하려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주 유치원부터 책임 보장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이게 책임 보장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모든 아이들을 책임 보장하라 그러면 책임 보장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하라는 명령을 이미 헌법에서 공교육에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권리가 있어요. 보장할 책임은 공교육에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본법 3조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제 연구 주제고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 공교육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가장 잘하는 애를 잘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정말 이탈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장해 줄까? 이게 공교육이 가진 최고의 지상 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과제는 엑스퍼트를 기르는데 AI 잘하는 엑스퍼트를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윤리도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애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어른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약속을 못 지키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하여간 10분만 더 해서 40분까지는 박 교수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그 4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제가 에이펙이 이번에 경주에 있었는데 그 부대 행사가 경상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그 행사 전 금토일에 이제 펼쳐졌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에 이세돌과 살만칸의 대담이 있었어요. 살만칸은 미국에 있고 이세돌은 거기 와가지고 대담을 했는데 이세돌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2016년에 알파고하고 바둑을 지고 나서 느낀 게,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바둑 1등인데, AI가 등장한 걸 보니까 이제 상향 평준화 되겠다. AI의 도움을 받으면 별 차이가 안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곧 다 잘 두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1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두 다 잘 두게 됐을까요?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 두는 사람과 못 두는 사람의 격차가 왜 벌어졌을까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벌어지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설명해 줬을 텐데 아직 설명을 못 해줬는데 새돌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AI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체화된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곱하기 AI를 활용하는 역량이 곱하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체화된 역량이 기본이 되고 곱하기 동일하게 AI를 써서 곱하기 10이 되면 원래는 7, 8, 9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곱하기 10을 하면 70, 80, 90이 되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AI에 따라서. 근데 못 쓰면 그냥 7에 남아있는 거고요. 곱하기 10을 해도 9였던 사람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승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안 쓰면 안 되겠고요. AI가 나왔다고 이제 수학 안 해도 된다는 사람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수학, 영어를 체화된 역량이 없으면 AI를 써봤자 어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잘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체화된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을 원래 잘 쓰는 사람이 AI를 보면서 더 잘하게 되는 것이지 바둑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AI한테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잘하게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 기사는 별로 격차가 안 났었거든요. 이겼다 졌다 하던 이 기사들도 AI랑 공부한 결과를 보니까 격차가 확 벌어져서 이제는 AI를 잘 활용해서 배운 사람이 엄청나게 잘 되게 돼요. 새돌이한테 꼭 혹시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이래서 이런 거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왜 격차가 벌어졌을까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AI가 나오면 다 잘 두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걱정하는 초중고에서 디지털 도구를 쓰면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디지털 도구를 써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얘기하는데 디지털 도구를 도입했을 때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해요? 체화된 역량을 잘 가르쳐주는 게 그 다음에 AI 리터러시랑 결합돼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리터러시를 막 강조하는 교사의 역량 중에서 교사의 AI 리터러시를 강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사의 교육적 역량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역량보다 더 중요한 건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디지털 도구를 만나서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디지털 도구만 있으면 갑자기 수업이 좋아진다? 절대 아니고요. 원래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디지털 도구로 날개를 다시라 하는 게 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의 원리를 알아야 도구를 잘 써서 평가를 잘하는 거지 그냥 평가하는 것만 있다고 해서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물에 좀 집어삼키기 직전인데 빨리 도구를 써서 쓰나미 위로 올라가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지금 막 오고 있죠. 막 넘쳐 오고 있어요. 지금 막 눈앞에 왔죠? 아니 반쯤 잠겼나요 지금?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이미 왔고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GI 시대에만 이게 다 할 수 있는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잊혀져가는 역량들 살펴보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걷고 뛰기를 안 하지는 않고요. 세상에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옛날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라울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코미디에서 봤는데 제일 놀라운 도구는 러닝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밥 먹고 왜 저렇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해? 에?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니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걷고 있는 심지어 뛰기까지 하는데 한 걸음도 안 나가는데 뛰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인간 고유한 역량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가 나왔지만 나의 고유한 역량, 걷고 뛰기 역량을 계속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나오니까 전화번호 역량, 기억 역량은 지금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 없어요. 저 뒤에 두 분 계시는데 전화기가 없으신지 어쨌든 외우고 계시는데요. 10개 외우기가 쉽지 않다. 요즘 아이들은 길 찾기를 못해. 우리 동네에 있는 제 아들, 제가 중학교 때 교복 찾으러 갔다 깜짝 놀랐는데, 야, 교복집 찾아가 보자. 그랬더니 네이버로 찾아서 가는데, 이제 네이버 보지 않고 집에 찾아가 봐. 그랬더니, 아빠 왜? 보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보게 하느냐? 그래도 집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아니, 네이버가 가르쳐 주는데 왜 길을 외우느냐 하는 이 왜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이제 계산기가 있고 다 해주는데 내가 왜 구구단을 외워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러닝머신 해야 되는 건 이제 다 이해하셨죠? 정도로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것도 이제는 아이들한테 너는 구구단을 이제 외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왜? 제가 사춘기 아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제일 힘든 게 당연한 거에 왜를 하면 이제 집안에 가정분란이 일어나는데 학교 교육도 분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왜냐면 이거 왜 배워?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바둑이 나온 다음에 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중앙대 총장님도 바둑을 좋아하시던데 인간의 바둑이 그리워요. 왜냐? AI가 두는 바둑은 스토리가 없고 재미가 없어. 여기다 뒀다 막 최상의 계산을 해서 두니까 우리 사람의 바둑은 스토리가 있어. 잡았다, 죽었다, 살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두고 다시 여기다 둔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여기다 둬서 하다가 또 안 살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건 도대체 스토리를 알 수 없는 이기긴 하지만 재미는 없는 삶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다움이라는 게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인문학과 인사철 아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인사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능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배움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 그 다음에 역량을 높이는 배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정말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정말 제가 젠가 게임 하듯이 쓸데없는 걸 좀 빼버리고 정말 의미 있는 교육 내용으로의 재구성이 정말 필요하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변화가 시스템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수업의 혁신, 유치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디지털 도구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막 이게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인데 이 상호작용을 돕는 도구와 인프라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걸 지워놓고 보시고 여기에서 뭐가 결핍인지를 살펴보고 그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 교실에서 부족한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뷔페가 너무 좋았었는데 요즘 뷔페가 부담스러운 게 먹고 싶지 않은데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먹고 싶으면 못 먹어. 왜냐면 이것저것도 먹어봐야 되니까. 저거 빠뜨리면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뷔페 식당은 만족도가 없습니다. 하나를 먹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이제 뷔페 음식 이제 지칠 때 되셨는데 아직 뷔페 음식이 좋으신 분 젊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뷔페 음식이 이제 부담스러워지면 뷔페가 부담스러우면 어른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를 찾아서 도구를 찾는 이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 그죠? 내가 맛집을 알아야 맛집을 찾아가는데 맛집이 뭔지도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경험을 디지털 도구나 AI 도구 경험을 해보시고 이 상황과 맥락에 맞는 해결의 도구는 무엇일까? 이게 마치 그 장비 도구 집마다 있으시죠. 드라이버가 일자도 있고 십자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송곳도 있고요. 벤치도 있고 니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상황에 문제에 맞는 도구를 찾아서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구들을 이해하고 여기는 분명히 일자 나사가 있는데 십자 도라이바 큰 거 가지고 와서 한번 내가 돌려보겠다고 해봤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흉내만 내는 거고요. 정말 나사를 쪼이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된다. 그걸 AI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일반 삶을 위한 것과 교육을 위한 거는 다르다. 이건 전문 영역이니까 전문적 도구를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혁신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뒤에도 있는데 이건 10년 후에 제가 보완해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즘 왜 힘든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옛날에는 한 명의 선생님이 이 무학년제 아이들 서당에서 천자문 배우는 애부터 사서삼경하는 애까지 다 한 자리에서 가르쳤잖아요. 이때는 아이들의 동기를 나를 쳐다보게 하고 계속 쳐다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회초리입니다. 제가 회초리를 영어로 피지컬 터치라고 표현해요. 신체적으로 터치해주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에게 어려운 건 뭐냐? 회초리가 없어. 근데 뭔가 터치를 해서 날 보게 해야 돼. 그렇다고 저처럼 목소리를 크게 막 하거나 막 이렇게 하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하이터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까? 나를 보게 하고 또 나를 계속 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터치는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유아교육보육학회 내년도 과제로 부탁드리면서 유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이터치 과제를 내년에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좀 이따가 김영욱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to be continued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